자, 드디어 이제 사례 연구 관련된 아까 그 부대채무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요. 이런 것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제 요 사례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서울중앙지법에 최근에 이제 선고된 그런 판결인데 이 원고와 회사 사이에서 가벤 필터를 제작해서 설치하고 성능 테스트까지 그렇게 하는 내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납품을 하면서 대금을 청구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납품을 받은 사람이 이건 부대채물인 가벤 필터라는 제작물 공급 계약이다. 근데 그러면 성능 테스트를 해서 합격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했다. 그러니까 난 돈 못 주겠다. 그러니까 계속 이행을 안 하니까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내놔라. 이런 이 소송입니다. 그래서 이 가벤 필터 제작 설치에 관한 계약의 내용이 뭔지, 요게 이제 적용되는 게 매매인지 도급인지, 그 다음에 도급계약서라면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것인지, 요런 게 이제 그 포인트가 된 그런 사안입니다. 네, 간단히 사실관계를 보면 어쨌든 우드 플라스틱 복합체 원천 제조 기술을 이제 이 하청회사가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 가벤 필터에 크게 이제 요런 그 대형과 소형을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부만 납품했거든요. 근데 성능에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결국에는 잔금 지급 거절하고 계약을 해지한 사안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피고인 그 도급인 발주자죠. 주장은 이 하청회사가 이제 돈 내놓으라고 원고가 대학 한 건데 제작물 공급 계약이다. 도급의 법적 성격을 가진다. 즉 가벤 필터를 제작해서 이제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나 기계장치에다가 설치하고 테스트 완료까지 하는 그런 모든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근데 불합격하기 때문에 공급을 안 한 것이다. 왜? 아까 뭐라 그랬죠? 도급은 뭐다? 일의 완성 하고 어떻게 돼? 대금을 지급. 그래야 되는 건데 판례 기준은 뭐다? 부대채물 공급 계약이면 그게 제작물 공급 계약으로 도급이다. 요게 이제 문제된 사안입니다. 자, 법원의 판단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제작물 공급 계약 도급이다. 법적 성질을 긍정해가지고 포인트는 뭐다? 제작하고 필요한 기간 내에 했고, 그 다음에 성능을 보장하고 보장 내용을 보면 이런 건 쭉 봤을 때 이거는 뭐다? 제작물 공급 계약으로서 부대채물로서 도급에 관한 성질일 것인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대법원 판례도 이렇게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어쨌든 도급이기 때문에 제작물 공급 계약에서 보수 청구를 하려면 뭐다? 도급이니까 일의 완성, 결과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 그런 거기 때문에 적어도 계약 목적물의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한 대로 시공되어야만 성능 가속도가 있어야 된다. 요게 이제 판례 확립된 거거든요. 자, 우리 건설공사 계약서에서 그러면 과연 조그만 하자가 있어도 그게 바로 그러면 완성이 안 된 거니까 도급 계약 돈 못 준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바로 완성이냐 아니면 하자냐 요거에 관한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판례 기준은 그렇습니다. 건설에서는 공정을 다 맞춰가지고 전부 다 해가지고 사용 승인이 났다면 중간에 하자가 있거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의 손해배상 의무지 일단은 공사대금을 완성한 걸로 봐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자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 공사대금에서 이렇게 상계를 하겠죠. 이제 서로 까는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판결의 시사점보다 하도급법이 적용이 되려면 포인트가 뭐다? 바로 도급계약일 것이다. 그래서 제작물 공급계약에서는 어떻다? 매매 도급인가 문제가 되지만 무조건 도급이라는 게 아니죠. 특히 뭐다? 부대채물인 경우에. 부대채물이 돼야 되는데 이게 특정한 사양을 주문했느냐, 성능 보장을 했느냐, 그 다음에 다른 사업장에 사용되지 못하는 부대채물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면 뭐다? 도급이다. 그렇죠? 도급을 입고 그래서 이제 하도급 계약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번에 두 번째 판례 시스템은 제조와 관련된 건데, 이게 이제 완성차 제조한 자동차 회사고요. 거기에 이제 하청회사인데, 어떤 계약 내용을 했냐면, 자동차 도장부수 순환수 시스템이라고 CWS라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악취 제거를 하는 그런 업무예요. 예. 직접 자동차 부품을 임가구한다라든지 그런 건 아니었고, 예, 그래서 하도급법에 적용되는 제조위탁이냐. 그래서 원고는 뭐라 그러냐면 이게 도장 등에 해당되는 거다. 아까 제조하도급 범위에서 좀 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순환수의 그 어떤 악취 제거 업무 처리 위탁은 제조위탁이다. 그죠? 그래서 하도급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는 또 기술을 빼갔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기술 빼간 거는 아닌 걸로 정리가 됐는데 어쨌든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는데 어쨌든 그래서 손해배상을 이제 구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중앙지방법원 특허법원 2심, 대법원 3심 이렇게 간 그런 사안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 법률가가 알기에는 사항이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특허에 관련된 기술 이런 부분들은 관할 집중제도라 그래가지고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방법원에
요런 서울중앙 같은 경우는 지방법원 단위에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원조직법 이런 거에 있어서 항소 2심이 바로 특허법원이 이제 담당을 해요.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요 대법원 판결의 2심이 어디더라? 특허법원에서 이런 손해배상치, 요게 지식재산권 손해배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다. 이런 걸 참고적으로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관계를 보시면 이 CW에서 악취 제거, 이 도장부스에 사용되는 순환수 시스템, 서큘레이션 워터 시스템 요거와 관련돼서 어쨌든 악취 정화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케미컬제, 화학약품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 일단은 공급하고 그다음에 그 하청회사 직원이 상주해가지고 미생물제나 케미컬 약품을 이제 농도제에서 투입하는 요런 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그러면 도급이냐 뭐 아니냐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냐 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피고 완성차 회사는 이건 매매거나 아니면 단순한 도급이다. 그러니까 그 케미컬제만 납품한 것이고 그리고 뭐 미생물제 제조 판매하는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피고는 완성차 제조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제공받은 것은 하청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차량에 대한 제조업에 대한 물품이 아니다. 악취순환 제거제와 관련된 요 순환 제거 업무다. 이런 식의 이제 항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쟁점은 이 순환수 시스템의 낙취 제거 업무의 법적 성질이 뭐냐? 요게 이제 하도급법에서 제조 위탁이냐? 이게 원고 주장이고 그 피고 주장은 매매 공급 계약이고 자동차 회사로서 이거는 차량의 제조 판매업이지 미생물 제조 판매업자가 아니다. 만약에 미생물 제조 판매업자라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제조 용역의 어떤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도급법이 적용에 있어서 먼저 결정이 돼야 되는 선결 문제다. 이제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법원은 어떤 결론 내렸느냐? 하도급법이 적용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법의 제조의 제조의 개념은 인가공도 포함되지만 어쨌든 제조가 되려면 원재료에다가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해가지고 다른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일단 먼저 판시를 한번 내리고 있고요.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하도급법의 적용을 없다고 내리면서 피고는 자동차의 제조 판매업이다. 그래서 차량 제조 과정의 수산수 관리 업무 자체가 물품인 자동차를 제조하는 설비의 유지와 관리한 업무지 이 완성차 자체의 어떤 차량의 제조 활동과는 다르다.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판례 등을 통해서 알아본 어떤 시사점을 한번 보면 자, 공정위 고시 같은 경우는 어떻다? 법규적 효력이 있을 수가 있음을 주의해라. 이런 거고요. 예, 일반적인 고시와 다르다. 그리고 하도급법을 적용하려면 그 위탁행위가 어떻게 된다? 도급의 성질을 갖고 있어야 된다. 자, 매매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하도급법 적용 분야는 건설만이 아니고 제조, 건설, 용역, 수리 4가지가 있다. 그렇지만 모든 제조, 건설, 용역, 수리가 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공정위 고시에 해당되는 것만 적용이 된다. 즉 제조 같은 경우는 제조 위탁이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가 있고 용역 위탁은 용역 위탁 중 지식정보 성과물 범위에 관한 고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다음 시간에는 건설 하도급과 관련된 집중적인 그런 부분들이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를 따로 제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요. 제조가 되려면 제조 원재료에 이러한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행위, 인가공 이런 것들이 하고 용역은 아니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 자동차 사례에서는 완성품의 최종 직접 제조만이 아니라 전 단계 행위도 즉 자동차 부품 가치 도장 이런 것도 인가공도 포함은 되나 그걸 생산하기 위한 설비의 어떤 순환수 업무 이런 것들은 제조하다고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판례 태도다. 라는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을 다시 한번 이제 리뷰해보고 강의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자, 보면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계약을 할 때 판단할 때 주의점이 뭐냐. 즉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내용과 실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판단이 되는 것이지 꼭 형식과 제목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도급인데 계약을 형식을 제목을 달았다고 해서 매매가 된다 안 된다? 아니다. 그렇게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매매는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지만은 도급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도급법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서 건설사가 건설 시공, 즉 건설 하도급을 주로 하지만 사양을 지정해가지고 건설 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조달하면 이거는 건설 하도급이다? 아니다. 그건 제조 하도급이다. 라는 걸 앞에서 한번 봤고요. 자, 그리고 이 건설 하도급 같은 경우는 건설업자나 사업자의 요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이건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하청회사는 어쨌든
이러한 하도급법 위반했을 때는 공정이 또 고발을 하거나 여러 가지 그러면서 합의도 가능하고 또 이 대금을 궁극적으로 않는다 그러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그 이 도급이 기본적으로 되어야만 하도급법에 적용을 받고 하도급법의 4가지, 즉 건설, 제조, 용역, 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적용의 전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밑바탕이 되는 1강을 제가 준비해 봤고요. 다음 강의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